또 국회의원 또는 장관들은 앞에 리더가 되고 우리는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리더가 되면 뭐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이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참 중요하죠. 서로가 감동을 주는, 다른 건 못해도 반목, 미움과 원망은 만들어내지 않고, 그래도 저 사람 좋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이제 나름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사소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보시를 많이 하여라 라고. 보시라는 것은 이제 그를 위해서 상대가 딱 맞는 맞춤 선물이잖아요. 이제 보시 무제칠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화안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 지켜봐 주는 거. 그냥 이제 이렇게 눈빛이 나는 너가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난 널 믿어 하는 이것을 화안시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보시 중에 가장 기본이잖아요. 물건을 보시하는, 돈 100만 원을 주더라도 따뜻한 눈으로 주는 것과 그냥 뭐 사실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지, 껄렁껄렁하며 이렇게 주는 거랑 의견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화안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게 포용성이 굉장히 넓고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벽이 많으면, 벽이 높고 크면 화안시가 되기 어려워요. 건방지니까 상대가 예의 없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다가도 안 준다니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주머니에 사탕이 있어도 하는 거 봐서 준다는데, 이게 마음의 벽이 있으면 상대를 내 방식으로, 내 식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마음이 있으면 화안시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보고 이제 꼬나보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의 방식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존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정말 버르장머리 없다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상대를 기본적 존중이죠.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이 포용성이 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믿음과 용서가 크게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쫄리는 상황이 있어도, 쫄리는 상황, 여러분들 쫄리는 상황 한 번씩 생기죠? 내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쫄리는 상황, 뭐 이렇게 육체적 위험, 낭떠러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접촉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재물의 위험, 뭐 돈이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쑥쑥 나가고 있다든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난 돈 없는데 자식이 자꾸 돈 달라고 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쫄리는 상황이 되면 마음도 쪼그라들어요. 마음도 같이 쪼그라들어. 마음도. 이 마음. 내가 잘 되면 마음이 넓어져. 내가 하루에도 매출이 1,000만 원씩 되고, 이익이 매일 300만 원씩 되면 마음이 넓어져. 여러분들, 제가 다 밥 사줄게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다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내 방식이 자꾸 나와요. 내 식이. 인사하면 사탕 줄게.
사람이 예의 바르면 사탕 줄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리더가 이렇게 이번에 서천이 어딘지 물어보더라고. 서천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충청도지, 충청도. 충청도가, 서천이 충청도에 있는 걸 알잖아요? 어디쯤에 있죠?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데가 서천이에요. 예, 위에 당진이고, 밑에 군산이고, 옆에 부여고, 여기가 서천이거든요. 서해안이잖아요? 거기에 시장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여 개의 상점이 그냥 2~3시간 만에 다 불타가지고, 데모가 피잖아요. 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거의 데모가 패. 그 물건들을 다 재놨을 거 아니에요. 대목이라고 장 다 받아놨는데. 이거 순식간에 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이제, 오래 개업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 개업했는데, 몇 달 만에 그냥 불 나가지고. 보상 뭐 이루어질라나? 그런데, 이분들한테 간 거는 되게 좋죠. 가면 되게 좋아요.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주민들, 자영업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그냥 밑에 한 회장, 부회장만 만나고, 2층에서 다 모이세요. 2층에 다, 주민들, 여기서 2층에 다 모이세요. 해놓고는 이제 요 밑에서 아무도 이제 재난 현장이지, 재난 현장.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은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우리가 화해했어요 라고 해놓고 그리고 2층에 안 올라가고 그냥 휘리릭 가버리고 이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불난데잖아요. 불난데에 가가지고 우리가 악수하고 손잡고 이렇게 우리 여기서 화해했어.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렇게 그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의 음악이 보면 화해 분위기의 음악이 쫙 그리고 뒤에는 재난 현장인데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재난 현장의 음악은 완전히 무너진 음악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둘이서 화해 음악들이 포근한 음악들, 포근한 피아노 음악들이 막 그리고는 그래 했어도 만났으면 그래도 만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좀 많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결국은 가버리니까 결국은 둘이 이렇게 손잡아야 되는데 악수를 해야 되는데 뒤에 방해될까봐 뒤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방해되잖아. 좋은 연출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이 사람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동영상 찍자. 여기에서 좋은 그림 만들어내자. 그리고 나서 휘리릭 가버렸다라.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하죠.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인성이 바닥이죠. 이래 되면. 리더는 감동을, 최소한 미움과 원망은 주지 말아야 돼. 감동 아니더라도 미움과 원망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 되면 이를 딱딱 갈게 되죠. 아무리 뒤에 보상을 다 100% 해준다 해도 욕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호치민을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뭐 전에부터 호치민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리더 중에 이제 감성,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스님이면 황룡사 주지면 황룡사 신도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음으로 다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면 호치민이면은 베트남의 리더잖아요. 이 베트남의 리더가 정말 이제 애국자로서 유명한 사람. 우리는 이제 호치민을
공산주의자로서만 배웠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에 호치민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베트남 전쟁만 들었지. 호치민 시, 사이공시, 그 사이공이 호치민으로 막 바뀌었다 이거밖에 없었지. 또 호치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말갱이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제 인물을 평가를 해보면 호치민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였다. 민족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그리고 종교인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검소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스님보다 더해, 스님보다. 그 부와 권력을 다 가졌으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호치민은 부와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그냥 평등한 모습을 그냥 실천을 했어요. 본인이 검소하니까. 본인이 일식삼탄. 반찬 많이 주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반찬을 많이 줘가지고 배가 줄어들지 않고 배가 더 나와 그냥. 아니 이렇게 이런 분도 반찬 3개만 하루 3끼 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베트 밑에 이제 월남이죠. 월맹, 월남 이렇게 사이공 지역에 이제 있었던 월남 사람들이 베트콩을 조직해요. 베트콩을. 네, 베트남의 공산주의자. 위에 있는 월맹군 말고 밑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호치민을 너무 존경해.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참 정치가 상대적으로 빛나는 거라고. 밑에 아래에는 이제 옛날 국왕이었던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엄청 탄압하고 독재를 했어요. 이제 미국도 그래. 이게 이념이라는 걸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미국은 공산주의한테 당한 게 아니라 호치민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명이나 파견돼가지고 맹호 부대, 무슨 부대 하면서 완전히 뭐 귀신 잡는 해변까지 총출동해서 가서 막강한 이렇게 전투력을 가서 다다다다 얼마나 많이 죽이고 했어요. 우리나라 30만 명만 가도 이 베트남을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뛰어나잖아요, 전투력이. 게다가 화력까지 지원받았잖아. 미국이 온갖 무기까지 다 줬어. 미국도 이제 수십만 명 군이 투입돼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10년 동안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해. 결국은 지고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이 단 한 사람, 호치민의 이 지도력 또는 호치민의 인격, 지도력보다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호치민의 인격에 다쳤다. 한 사람의 이 종교인도 아니면서 종교 지도자다운, 종교인보다 더한 성철스님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호치민이. 그러니 베트남 전 인민들을 다 감동시키고 나는 호치민을 존경해요. 호치민이 하는 대로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똘똘 뭉치니 미국도 그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도,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도 결국은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베트콩, 월맹군들이 무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봐야 중국에서 지원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중국도 뭐 대놓고 지원해 줬겠어요? 대놓고 했다가는 이제
그 미국한테 엄청 또 까이잖아요. 그러니 소련에게 지원받고, 뭐 중국에게 지원받고 하는데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호치민을 지금 찬양하고 있네? 찬양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갑자기 스님이 왜 저러지? 호치민이 그런 사람인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 호치민은 이제 가난한 이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1890년에 태어났죠. 태어났더니 이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의식 있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잘 배워줬어요. 가르쳤어요. 한 20대 초반에 20살쯤 돼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 고민을 했어요. 청년 호치민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에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겨우 배를 얻어 타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배 종업원도 하고 배 석탄 넣는 것도 하고 그걸 알바를 해가면서 배에서 겨우겨우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놀랐대요. 프랑스에 대해서 놀랐대요. 뭐에 대해서 놀랐냐면 차별에 대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프랑스는 부자일 거야. 와, 대단할 거야. 철도도 막 있고 뭣도 있고 뭐 엄청날 줄 알았는데, 파리에 뭐 에펠탑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흑인들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고 배고프고, 또 일부 백인들도 굉장히 괴롭게 살고, 이런 차별 속에 고통받는, 이렇게 훌륭한 제국에서, 대단한 제국에서도 그 안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는 게 차원이 달라. 폴포트랑 달라. 폴포트는 이렇게 그냥 공산주의가 너무 좋아서 하긴 했는데, 이 인민들의 그런 눈물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폴포트는 자기의 이념을 실천하고 이념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자, 이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지. 근데 처음부터 이 호치민은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니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눈에 들어오고, 그런 칼막스를 공부하게 됐죠. 그게 1910년대예요. 아직 레닌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레닌 혁명은 러시아에 1914년인가 17년인가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호치민은 일찍부터 칼막스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같이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프랑스, 여기서는 별로 해답을 찾기 어렵다. 다른 데를 가보자. 미국도 가봤어요. 미국 얼마나 대단해. 돈도 없으면서 참 청년 호치민은 참 무대포였어. 그 표도 없잖아. 배표도 없어. 겨우 거기 뭐 구두 닦기 하고 설거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배표를 마련하고 미국에 갔단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뭐 돈이 있나. 어쨌든 허드렛 일 다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여기저기 현실상을 봐요. 여기서도 똑같이 엄청난 미국인 줄 알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다르지 않다. 그 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너무 배부르고 잘 살고, 이렇게 밑에 이제 인민들은 정말 죽어나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또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돼. 중국에 가니까, 난징에 이렇게 가니까, 당시에 순원, 이 순원은 정말 이 넓은 중국을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혁명으로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공화주의, 봉건주의를 물리치고 이제 민주주의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내려오던 그 왕정을 그만하게 하고 순원은 그래서 국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이제 국부는 순원이에요. 마오쩌둥이 국부가 아니라 순원이 국부예요, 여전히. 이 순원의 신의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순원을 만나보면 저렇게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그 옆에서 많이 배우고 하려고 했었죠. 근데 순원이 1924년인가요? 20년대쯤에 황포 군관학교를 세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순원이 중국 전역을 통일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군벌 세력이 곳곳에 많이 남았어요. 저 북부 지역은 다 군벌 세력이, 일부 지역만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군사력이 부족하구나 해서 황포 군관학교를 이때쯤 세워요. 그때 등용된 사람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 교장 선생님 누구냐면 장제스가 그때 교장 선생을 하죠. 장제스는 그때만 해도 서구식 교육을 받은 군인이었어요. 서구식 군 교육을 받던 이제 장군이었는데요. 장제스를 이제 중용하게 되는데 순원이 얼마 있다 죽어. 그리고는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당 당수가 되는 거죠. 국민당 당 대표가 돼. 그러자 장제스는 특이하게도 공산주의자는 무조건 박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가졌어요. 교장 선생님 할 때도 저 공산주의는 말이 안 돼. 공산주의는 우리를 이곳에 있으면 오히려 해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산주의자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자기가 국민당 대표가 됐잖아요. 자기가 정권이 내 거예요. 내 정권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1순위는 공산주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공산주의를 미워하기보다는 내 정권을 무너뜨리는 1순위가 공산당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제스는 공산주의를 엄청 색출해서 무조건 다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추방을 하게 되는데요. 호치민은 여기에서 도망가게 돼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지. 장제스 정권 하에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 자기 본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베트남과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호치민이 러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좀 되게 길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쭉쭉쭉 해서 이제 호치민은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도 쫓기고, 원래 이름이 호치민이 아니에요. 이름이 여러 개가 이제 계속해서 쫓기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다 자꾸 바뀌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가명을 쓴 게 호치민이라는 걸 썼었어요. 이렇게 니엔비엔푸인가요? 제일 유명한 게 니엔비엔푸 전투가 유명한데, 프랑스랑 한 8년 동안 계속 내전을 하면서 이 전투, 저 꼭대기 산 넘어 라오스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여기 전투를 할 때 프랑스는 비행기로 다 같이 전쟁 물자를 다 날라시르고 사람들도 다 날라시르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16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월맹군, 이제 베트민디라고 그러죠. 베트민 군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온갖 물자들을 다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다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요. 총들도 대포 이런 것도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결국 프랑스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를 몰아냈으나, 그런데 참 베트남은 이 호치민의 역경인가, 뭐 베트남의 역경인가, 이 정말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면 이제 프랑스가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 일본도 이제 손발 들고 돌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다시 와서 계속 식민 통치를 하겠다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전면전을, 프랑스랑 전면전을 했는데 프랑스를 몰아낸다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제네바 협정으로 해서 이렇게 긴 그 베트남에 16도선을 꺾어가지고 밑에는 다른 사람이, 그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지배를 이제 총리를 하게 하고, 위에는 호치민이 다스리게 하고, 2년 후에 총선거를 해서 여기를 통합을 시키자. 제네바 협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을 해외 열강들이 서로 나서서, 미국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그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호치민이. 근데 2년 동안 이 밑에서 온갖 독재가,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온갖 독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불교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자기가 카톨릭이라고 카톨릭 사람들을 등용하고 카톨릭에 우대해주고 세금 그쪽에 다 몰아주고, 불교는 다 황폐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때 틱광득 스님이 다 모여라 해서, 그때 어디 대사관 앞인가 그럴 거예요. 프랑스 대사관 앞인가? 뭐 대통령 그 앞인가? 그 앞에서 이제 스님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스님께서 좌선을 딱 자리에 앉으시고는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좌선을 앉으시고, 그 거기에서 이제 분신을 하신 거예요. 몸에다 이제 제자에게 소기를 뿌려라, 붙여라. 그러기 전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 무너지면 이제 우리 베트남이 잘 될 거고, 뒤로 이렇게 가면 베트남이 뒤로 쓰러지면 잘 안 될 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스님이 앉아가지고 온몸에 불이 턱 붙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도 어렵지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불이 붙고 나서는 막 뜨거우니까 정말 미친 짓 하잖아요. 보면 발광을 하게 되잖아, 당연히. 근데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선정에 탁 든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그러면서 몸이 다 타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몸이 조금씩 앞으로, 뒤로, 베트남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몸이 다 타니까 이제 쓰러지기. 무슨 마네킹을 그렇게 태우는 것처럼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틱광도 이렇게 하면. 놀라워요.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야, 스님들은 역시 대단하다. 진짜 스님이다. 이 정도 스님 해야지 스님이라 할 수 있지. 그 조금 아프다고, 아이고, 엄살피우, 이게 스님이야? 아이고, 이게. 그래서 안 되죠. 틱광도 스님 정도는 돼야지, 그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때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독재 정권, 월남이죠, 밑에. 이런 독재 정권을 후원을 해줘요. 그래, 후원을 해주려면 해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독재 정권을 이념에 눈이 멀어서, 요 위에는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밑에는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지. 캄보디아가 공산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캄보디아 공산국가 하네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거기는. 당이 아니고, 거기 입헌 군주제예요. 이제 왕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심지어 다당제예요. 다당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푼센이라는 사람이 38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야, 이러면 공산주의랑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거예요. 일당이에요, 일당. 북한에 당이 공산당밖에 없어요. 다른 당은 인정하지 않아요. 당서기가 최고죠. 중국도 공산당만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다른 당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당제이긴 하지만 일당 독재, 러시아도 공산당 독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북한이 공식 명칭이 뭔지. 공산당인가요? 공식 명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나라 이름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 나라 이름, 우리 대한민국,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 더 좋아. 근데 일당 독재잖아요. 캄보디아가 일당 독재 체제는 아니지만 일당 독재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그거나. 그런 것처럼 이 독재 정권은 사실 무조건 나빠요. 수십 년 동안 독재하고 있으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런데 미국은 위에가 공산당이라고 밑에 정권에게 무한 지원을 해줘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독재자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 여기저기 지금 뭐 여기도 농성, 저기도 농성, 다 독재를 하니까 농성을 하지. 그러자 미국의 SOS를 또 쳐가지고 프랑스도 어찌하지 못하니까 SOS 우리 좀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군대를 투입해서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밑에가 베트공들이 활동들을 막 하니까 공산화되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옆에 있는 라오스, 옆에 있는 캄보디아도 같이 공산화되고 결국 태국도 공산화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기서 미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공산화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정권에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트남을 공격을 하죠. 공격할 빌미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명분을 따로 만들어요. 여기 통킹만이 있거든. 동경만이라고. 통킹만에 일부로 이제 가짜로 위장해서 이렇게 그 베트남이 미군의 군함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서 미 의회에 전쟁권을 따내죠. 미 의회가 그냥 안 해주거든요. 명분이 있어야지 군대를 파견해주고 원수 해산을 지원해주잖아. 그로 인해서 베트남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베트남 월맹군 호치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죽어도 또 나오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현지에 파견했는데 그 거기 군인들 아닌 사람들을 처음에는 다 믿고 군인 아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잘해줬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든 위에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호치민에 감동을 해서 우리의 국부 호치민 이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호치민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마을 사람들도 군인인 거예요. 잠재적 군인. 그래서 이제 미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인도 그렇고 민간인들을 그냥 다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살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제 왜 전쟁할 때 베트남 사람들 민간인들을 왜 그렇게까지 많이 죽였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왜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였다 하잖아요. 고엽제 막 뿌려가지고 다 그렇게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베트남 국민들은 안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또 싸우고 그랬다잖아요. 또 나타나고. 이게 바로 참
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야, 호치민은 악인인가, 선인인가? 야, 참. 야, 선인은 선인인데 왜 사람들을 전부 다 미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지로 다 몰아넣냐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게요. 이렇게 해도 될 만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런 미국이나 프랑스랑 맞서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뤄낸 독립, 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 이후에도 1975년도에 이제 미국이 물러났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잘 됐냐? 아니거든요. 경제 제재 엄청 났거든요. 전 세계 그냥 미국이 전 세계잖아. 베트남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숨통이 튀는 거야. 그때부터 경제가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베트남도 이제 서로 해외랑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하고, 공장을 들이고, 그때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죠. 저는 베트남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봐요. 캄보디아의 미래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했다가는 폴포트 이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공부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정권이 지금 베트남도 독재입니다만 지금 세습해서 이 아들이 지금 이제 훈마넷이라는 훈센의 아들이 지금 총리로 정권을 그냥 이양받아서 독재 또 이어서 2세로 이렇게 받으면 더 나쁘거든요, 사실. 근데 베트남은 어느 나라랑 싸워도 다 이겼어. 옛날에 이제 몽골하고도 3번이나 싸웠거든요. 몽골이 3번이나 군대를 보냈어. 몽골을 완벽하게 물친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몽골의 발발국에 다 밟혔는데 베트남만 몽골을 다 물리쳤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다 물리쳤어요. 우리나라를 9번인가 몽골이 침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리친 게 아니고 그냥 짓밟혔어요. 짓밟히다가 이제 왕을 비롯한 옆에 이제 삼별초 최씨 정권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을 하고 거기서 잡히지 않아요. 도망다니니까 안 잡히니까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쳐들어올 때마다 완전 다 수탈해 가고 완전 다 수탈하고 9번 다 수탈 당했다니까. 우리는 물리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베트남은 3번 다 물리쳤고 프랑스도 결국 몰아냈잖아. 나중에 1980년대 후반쯤에 중국하고도 싸워요. 중국을 또 몰아내. 미국하고 10년 전쟁에 미국도 몰아내잖아. 그러니까 세계 모든 강대국들하고 싸워서 다 이겼어.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가셔도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가셔도 괜찮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근자감. 우리는 강대국과 싸워서 무조건 이겼어. 이거는 사람의 건조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을.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잖아요. 베트남 보살님들, 부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들 마음속은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두 번째로 대단한 거, 호치민이 정말 많은 국민들을 죽게 했지만, 존경하잖아. 무조건 존경해. 그냥, 거의 신격화됐어. 나도 존경스러워. 나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분이 어딨나. 이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결혼을 하면 처자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신경을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여자도 사귀지 않고 아이를 낳지를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나라
리더께서 여자 지킨다고 여자 지킨다고 진짜. 원래 그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 어떤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쓰는 거예요. 원래 가족을 위해 쓰는 거 아니거든.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어딨어 세상에.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온 국민들이 다 지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 철벽 치고 우리 아내를 지켜야 돼.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있는 그러잖아. 국민들을 정말 이제 하기 그래서 그게 연기든 뭐든 감동이죠. 참 그렇게 또 돌아가실 때도 아직 우리나라가 1969년에 돌아가시거든. 미군하고 전쟁할 때예요. 내가 죽거든 이제 몇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유해를 뿌려라. 우리 산천 베트남 저 남부, 중부, 북부 곳곳에 나눠서 뿌려달라. 난 베트남인으로 죽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등등의 몇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베트콩들이 밑에 남부에서 막 인민들이 다 굶어 죽고 하니까 베트남 월맹에서 이제 쌀도 지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뒤로 안 보이는데 막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 아래 독재로 사람들이 그 굶어 죽고 막 그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호치민이 나 밥을 안 먹겠다 하면서 세 번 먹던 걸 한 번 줄여가지고 그 밥을 안 먹겠다라고 저 인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 하면서 별로 뭐 드시지도 않았는데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줄여가지고 그것도 한 번을 안 드신다 그렇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존경하잖아요. 모두가. 저는 그것이 베트남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되었다. 지금 이번에 갔다 와서 하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휘둥그레 다 놀라고 막 그래요. 5년 전에 베트남이 아닌 거예요. 10년 전은 뭐 완전히 고되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르고 휘황찬란해요. 우리나라 부산은 그 하노이하고 비교하면 어디 서울 어디 강남이나 여기 종로나 이런 데랑 비슷한 거예요. 하노이가 보면 아직 그 5,0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4,300불 정도 되는데 1인당 GDP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GDP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35,000불인데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훨씬 휘황찬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 기득권이 빈부이차가 심한가? 그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빈부이차가 덜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1인당 GDP 얼마 안 되는데도 왜 저렇게 휘황찬란한 거지? 그 중국이 가면 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인데 아직 뭐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다 리더니까요. 호치민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배워서 좋은 사람 되세요. 네, 성불하세요.